자, 요즘 신문 기사나 방송 기사를 봐도 증여하시는 비율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기사를 우리가 종종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는 증여라고 하는 게 부자들만의 하는 행위로 이렇게 간주되곤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많은 부분들의 인식의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같이 각종 세금 부담이라든지 이런 또 보유세 부담이라든지 이런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증여를 이게 선택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증여를 하실 때 꼭 알아야 될 유형 한 6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유의사항까지도 지금 제가 좀 첨언을 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여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상거래에는 증여와 상속이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전에 이루어지는 무상거래가 증여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후에 이루어지는 무상거래가 이제 상속입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오늘은 증여 중심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증여세의 납부 의무자는 그 증여를 받는 수중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해주는 부모님이 아니라 만약에 아들이 받는다면 아드님이 증여세 납부 의무자가 된다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수중자별, 즉 증여를 받는 사람별, 또 그러면서 이런 재산 공제가 수중자별로 실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따가 뒤에서 보면은 기본 재산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수중자별로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한 수중자별로 증여를 받는 사람 그 별로 증여 가액이 10년 단위로 합산이 되고 있다. 10년 단위로 합산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증여세율이나 상속세율이 상당히 세율이 높습니다. 세율이 10%에서 최대 50%까지 이게 구간별로 이게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일시에 증여를 많이 하게 되면은 세율이 50%까지 많기 때문에요. 상당히 세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증여라고 하는 게 기존에는 하나의 부의 상속 수단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속 수단으로만 볼 게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의 절세 수단으로 좀 보셔야 된다 하는 측면을 좀 강조드리고요. 전에 종전 같으면 어떤 부의 상속 개념,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만이 하는 행위로 간주가 됐지만은 지금은 이 증여라고 하는 게 하나의 절세 개념으로 다 인식이 바뀌고 있다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이 증여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증여를 하더라도 도덕적인 비난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고요. 자, 먼저 우리가 증여를 통한 재테크 전략으로서 한 6가지 유형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제가 증여를 강조를 할 때 가장 증여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따라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녀가 출생 즉시 태어나면 바로 증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만 30세가 됐을 때 벌써 1억 4천만 원이라는 것을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적법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태어나자마자 하게 되면요. 2천 두 번 할 수 있죠. 또 5천 20세가 넘으면 5천까지 되죠. 5천 이렇게 합치면은 1억 4천까지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 30세가 되는 순간 1억 4천만 원까지 자금 출처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확실한 증빙이 될 수 있는 자금 출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 출생 즉시 증여하시는 이런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10년마다 반복해서 증여하시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그다음 부모님으로부터 그다음에 자녀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10년 단위로 반복해서 증여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타이밍을 논할 때요.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이렇게 폭락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IMF 시대라든지요, 국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상당 부분 주택 가격이 하락이 됐었죠. 그런 시기에 좀 팔기 아까운 주택 같은 경우를 주저하지 말고 증여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녀 출생 즉시 증여하라. 두 번째는 10년마다 반복 증여하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증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증여재산 공제 기준이 있습니다. 공제 기준과 우리가 이 세율을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부 간에는 6억으로 가장 공제 기준이 높다 하는 거. 이거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한테 줄 때는 5천만 원이고 미성년자인 경우는 2천만 원까지 재산 공제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자녀가 오히려 거꾸로 자녀가 부모님한테 드릴 때도 5천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친족 간에는 이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 공제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 또한 증여 세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에서부터 많게는 50%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한 20% 아래인 상태로 증여를 하는 게 뭐냐면 증여세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능한 5억 재산 증여 가액이 5억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게 현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국세청 내부 기준에 내부 훈령에 이 정도 나이가 되고 이렇게 결혼을 한 세대주라면은 얼마까지는 자금 출처, 이런 자금 출처를 하지 않겠다 하는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면은 자녀 명의를 통한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국세청 내부 훈령 규정이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증여가 명백하면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은 국세청 내부 규정에 이 정도면은 우리 자금 출처 조사를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훈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참고로 보겠습니다. 자, 30세 미만이면은 기본적으로 총액 한도가 한 1억까지는 출처를 묻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0세 이상인데 비세대주니까 결혼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한 1억 5천. 또 30세 이상이면서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한 2억 5천까지 출처를 묻지 않는다. 또한 40세 이상의 결혼을 하지 않은 분 같은 경우는 한 3억까지. 그다음에 이제 40세 이상 결혼한 세대주 같은 경우는 총액 한도가 5억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숫자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제분이 현재 결혼을 했느냐,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런 걸 좀 염두해 두시고 이 정도까지는 자금 출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도 설사 아까도 제가 강조했죠. 증여가 명백하면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추후를 대비해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을 경우 우리가 80% 이상을 증빙을 하게 되면은 100% 증빙을 한 걸로 간주를 합니다. 따라서 추후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된 증빙 서류는 철저하게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증여 재산 공제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부부간의 증여가 6억으로서 가장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부간의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를 줄여보자는 겁니다. 부부간의 지금처럼 양도세가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세가 중과되는 시점에서 양도세를 절세하는 기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게 바로 부부간의 증여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6억까지 부부간에는 증여세가 없다. 그러면서 이것도 10년 단위로 그렇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취득가액을 올려서 5년 후에 양도 차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게 일반적인 이제 부부 간의 이제 증여 기법이 되겠는데요. 내가 아주 옛날에 3억 원에 샀습니다. 현재 시세가 6억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도 차익이 3억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부부 간의 증여를 통해서 명의를 바꿔놨습니다. 이랬을 때 6억으로 바꿨어요. 그렇게 해놓고 5년 후에 팔게 되면은 만약에 그 사이에 1억 5천이 올라서 7억 5천이 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랬을 경우는 양도 차익이 1억 5천이죠. 자, 그랬을 경우에 양도 차익이 3억에 대한 세금과 양도 차익이 1억 5천에 대한 세금은 양도세는 확연히 다르겠죠. 또한 우리가 부부간의 증여에 있어서 한 가지 또 꼭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내가 집이 여러 채인 다주택자다 한다면은 이럴 때는 부부간에 쌍방증여를 하는 겁니다. 쌍방증여. 즉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것을 부인에게, 부인 명의로 돼 있는 것을 남편에게 이렇게 하는 쌍방증여를 하시게 되면은 양도세도 줄일 수가 있겠고요. 여러모로 절세적인 측면이 많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증여를 이렇게 논하게 하다 보면요, 기본적으로 증여는 남편 명의로 있던 것을 부인 명의로 바꾸는 이런 형태로만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 부인 명의로 돼 있는 것을 남편 명의로 해서 이렇게 쌍방증여를 꼭 고려를 하시라는 거, 꼭 일방증여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부담부증여를 잘 하시면은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그럼 부담부증여란 건 뭐냐? 뭔가 증여를 받는 사람한테 뭔가 부담을 주면서 증여를 하는 형태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특히 전세 보증금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하면은 유리하겠죠.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갭 투자 전략하고 병행해서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겠죠. 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뭐 상가라든지 이런 걸 증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먼저 선대출, 증여를 해주기 전에 먼저 대출을 실행을 하고 나서 그 대출을 있는 상태로 증여를 하게 되면 이제 부담부 증여가 되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은 이 대출을 선실행을 해서 이게 부담부 증여를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증여를 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은행하고 미리 사전에 이랬을 때 이 대출이 승계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증여라고 하는 것은 시세대로, 즉 거래 사례가 있으면 거래 사례의 그 기본으로 해가지고 시세대로 증여를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거래 사례나 이런 게 없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준시가라든지 공시지가, 기준시가라든지 이런 공시지가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더 훨씬 유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100% 유리하다는 게 아니고요. 유리할 수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양도세가 많아지겠죠. 왜? 시세보다 낮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증여세 절세분하고 추후 양도세 증가분하고 좀 비교 분석은 필요가 하겠죠. 자, 그런데 이럴 경우는 내가 장기 보유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이럴 때는 오히려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부모님 명의로 40억짜리 꼬마 빌딩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출을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꼬마 빌딩의 기준시가는 20억입니다. 자, 이랬을 경우 이걸 갖다가 대출을 실행하고 나서 자제분에게 바로 증여를 합니다. 이랬을 때 기준시가로 하면서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은 20억이기 때문에 또 부담을 안는 게 또 20억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로가 되겠죠. 따라서 증여세가 없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세가 커지는 부분은 있어요. 따라서 그 양도세 커지는 부분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좀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는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시가로 할 때가 유리할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무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취득세율이 높습니다. 취득세율이. 기본적으로 취득세율이 4%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득세 납부하는 금액과 내가 절세하는 그 금액이 형평성이 맞는지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되겠고요. 이런 취득세도 누가 내야 돼요? 예, 그 수중자가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중자가 이 취득세를 납부할 또 능력이 있는지, 만약에 대신 납부해 준다면 이런 취득세까지도 증여재산 가액에 포함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은 5년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실 의향이 있는 그런 부동산을 증여를 해야 된다는 거. 만약에 5년 이내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 2월 과세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증여재산 신고는 시세가 원칙입니다. 시세가 원칙이에요. 그렇지만은 가끔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로 할 때가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증여세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20세가 넘은 자제분에게 전세 끼고 5천만 원 투자를 시켜줬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증여세가 없죠. 예, 증여세가 없지만은 이렇다 증여세가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세무당국에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자금 출처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더라도 반드시 세무당국에 증여세를 신고하시는 그런 것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즘에 부쩍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6가지 유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사항들은 좀 유의해야 된다 하는 사항까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요즘에 이렇게 각종 규제가 있고 부유세 강화 논란이 있고 하는데도 서울의 모 아파트 단지는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듣게 되면서 좀 약간 불안 초조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기대를 하신 분도 있고, 그러면서도 어떤 거래량은 그렇게 급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유지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면요, 제 강의에 오시면 제가 그런 현상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를 제가 명쾌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한 특히 제 세미나에 처음 오신 수강생에 한해서는 제가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1:1 무료 상담까지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